많은 분들이 잡곡밥처럼 혈당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훨씬 더 큰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작은 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고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발간한 오징어 약사TV의 김선영 약사입니다. 식습관 관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먹고 얼마나 빠르게 먹느냐도 있습니다. 혈당은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먹는 양과 속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처럼 혈당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당에 이로운 음식이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면 결국 혈당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도 한 공기 이상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흰쌀밥이라도 소량을 천천히 먹는다면 덜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구성할 때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 양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식사 전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적정량을 알아가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먹는 속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5분 만에 다 먹는 것과 20분에 걸쳐 천천히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에서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꼭꼭 씹어 먹으며 천천히 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먹는 양과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하는 것이 바로 식전 한 접시에 양배추, 올리브오일, 유기농 사과식초의 조합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각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배추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게일처럼 부풀어 올라 음식물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더해지면 위에서 음식물과 섞여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지방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시간을 한층 더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같은 유기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살짝 억제하고 위장 운동을 완화시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 환경이 위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빨리 오면서 식사량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매일 실천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는 혈당 관리가 거창한 식단이나 복잡한 계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 한 접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에서 꾸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두 가지가 바로 무가당 두유와 달걀입니다. 먼저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유 속 단백질은 식사 전에 마셨을 때 위에서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은 불필요한 당을 피할 수 있어 식전 음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 하나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식전에 단백질을 미리 섭취하면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돼 인슐린 반응이 더 빨리, 더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좋은 이유는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둘 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과 섭취가 간편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작은 팩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고 삶은 달걀은 미리 준비해두면 언제든 어디서든 간식처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운동 관리에 있어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운동의 방식보다 언제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가자미 근 운동이 혈당에 좋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자미 근은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근육이고 저강도 수축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존2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존2 운동이란, 존2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의 운동이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특히 식전에 존2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큰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전에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의 존2 운동은 저혈당 위험도 없고 운동 후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후에 식사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근육에 더 잘 흡수되고 그만큼 식후 혈당 상승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2정거장 전에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지하철을 2정거장 먼저 내렸으니 집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운동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세운 것이 넷플릭스를 보려면 런닝머신 위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드라마 다음 편 내용이 궁금해서 더 운동을 더 자주 나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쉽게 운동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만 잘 자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살도 빠진다 라는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대사조절 장치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조절 호르몬이 교란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도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면 시간만이 아닙니다. 특히 수면 초반 3시간 동안 얼마나 깊은 잠에 도달했느냐가 인슐린 민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잠에 든 초반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방해했을 때 다음날 인슐린 민감성이 최대 25%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즉, 수면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큼 얼마나 질 높은 잠을 자느냐도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창한 수면 루틴보다 가장 기본적인 3가지부터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7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그럼 잠들기 7시 전까지만 안 마시면 되겠네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반감기가 7시간이란 말은 7시간이 지나도 몸 안에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에도 여전히 절반의 카페인이 혈중에 남아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쉽게 깨는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도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능하다면 해가 질 무렵부터 전체적인 집안의 조도를 낮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주변의 빛 환경을 통해 지금이 밤인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조명을 일찍 어둡게 해둘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드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블루라이트 자체가 강한 자극을 주고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화면 밝기 조절로는 부족하고요.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부 체온을 낮추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기 위해서는 몸속 깊은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하는데 의외로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체온 하강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쪽으로 혈류가 몰리면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하강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깊은 수면 상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분 호흡법입니다. 잠들기 전 누운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 리듬을 약 5분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가장 간단한 수면 유도 도구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지만 수면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음날의 식욕 조절, 피로감, 혈당 반응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면을 단순히 컨디션 조절이 아니라 혈당 관리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혈당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걸 먹으면 혈당이 잘 내려가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성분은 다양하고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나바, 베르베린, 여주, 마그네슘, 알파 리포산 같은 성분들을 찾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10가지도 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혈당 관리의 중심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양제만으로 혈당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하지 않고 지방 분해 크림만 바르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조절되는 혈당 변화는 영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밥 한 숟가락 덜 먹어서 혈당이 적게 오르는 정도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권할 때 이걸로 혈당을 확 낮춰야지라는 기대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도해보는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제가 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관찰하고 혈당이나 소화 상태,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상 당뇨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쉽게 말하곤 해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 몸의 설계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직접 몸을 움직여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때는 밥을 먹어도 대부분 잡곡밥이었고 백미를 먹더라도 그만큼의 활동량이 충분히 받쳐졌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활동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공장에서 정제된 탄수화물로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면서 거친 음식을 섭취하던 환경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먹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간극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전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을 개인의 실수나 게으름만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생물학적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조용히 병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정식 질병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일상에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죠. 혈당 스파이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쉽게 넘어가지기 일쑤고, 심지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조차 의료 체계에서 공식 병명조차 아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식사 후 졸음, 이유 없는 피로감, 끊이지 않는 식욕, 늘어나는 뱃살처럼 분명한 이상 증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죠.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지금의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감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약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3+1 혈당 건강 되돌리기 전략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3가지 주요 요소, 식사, 운동, 그리고 수면 및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여기에 한 가지 보조 전략, 영양제를 더해서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지금의 환경에 맞게 내 몸을 다시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